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김익태입니다. 제주 4.3은 올해 76주년을 맞았습니다. 2000년 4.3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2003년 대통령이 사과했고 2014년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도 잊을만 하면 4.3을 폄훼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희생자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제주 4.3 집중진단 제주 오늘은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4.3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치르고 당선되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건 국회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토론 들어가기 전에 위 의원님께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세 분께 다 참석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위 의원님만 좀 응해 주셨거든요. 아마 농수축 위원장을 노리고 계실 텐데 어떻게 또 4.3 주제 토론에 참가하시게 됐습니까? 예, 뭐 4.3은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고 또 해결해야 될 가장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좀 가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민 이사장께서는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2달 되신 거죠? 예, 평생을 4.3을 화두로 살아오시긴 했지만 이사장으로서 맞은 추념식 좀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국가 기념일이 된 다음부터는 행안부 주최고 제주도가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념식 때 저희 재단이 뭐 특별하게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 이번에 참 그 추념식이 잘 진행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논의해야 할 과제는 참 많습니다만 당장 눈앞에 닥친 과제부터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제 곧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엽니다. 기존에 시범 운영했던 4.3 트라우마 센터가 국립기관으로 전환되는 건데요. 이 트라우마 센터의 국립화를 모두가 원하고 환영했지만 개관을 앞둔 요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범 사업으로 했던 트라우마 센터 평가부터 좀 먼저 해보고 싶은데 네. 김 이사장께서 그동안 어쨌든 4.3 평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좀 운영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4년 동안의 시범 사업. 물론 제가 취임하기 전에 해온 일인데 기존의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참 일을 열심히 잘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0년이죠. 5월 6일 날 개소했기 때문에 이제 만 4년가량 되거든요. 근데 그 후에 여러 가지 그 심리 상담 또는 마음 치유 프로그램, 신체 치유 프로그램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만 4년 동안에 연인원 6만 7천 명이 이용을 했고요. 이것은 1년 평균 약 1만 7천 명가량이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잘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 등록자만 해도 좀 1,5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도 연간 12억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 사업이 이제 국립화됩니다. 지금 광주가 2012년에 국내 처음으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기관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역시 그것도 시범 사업이었는데 새 건물을 지어서 확장 이전합니다. 그곳을 트라우마 센터 본원으로 운영하고 제주는 분원 형태로 운영하겠다 이런 게 계획이거든요. 자, 그 의원께서 국립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국립화되면 참 어쨌든 많은 분들이 원했던 거 아닙니까? 기대했던 거고. 국립화되면 어떤 게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시범 사업을 하는 이유는 하나는 이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는 작업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적정한지를 평가해보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 이제 정식적인 국가정책화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법률로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법을 2021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확대되어진 프로그램 그리고 재정의 안전성을 꾀할 수 있겠다 이런 데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평가 과정을 봤더니 이제 수요는 매우 많은데 사실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인력
이제 인력이 부족했던 문제, 두 번째 예산이 적정하지 못했던 이 문제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식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지면 인력도 좀 확대하고 예산도 좀 확대해서 실제 이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우리 희생자라든가 아니면 유가족들이 치료를 받을 좀 더 구체적으로 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존 등록자가 지금 1,500명에 이르지만 사실 이분들은 그나마 거동을 그 센터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인데 예. 또 수많은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러려면 결국 인력과 예산이 따르는데 그게 상당히 지금 국립화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준비 상황을 보면 좀 막막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지난달에 취재를 했었는데 본원이 5월 18일, 5.18에 맞춰서 원래 개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직원도 뽑지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신임 차호준 원장과 통화를 해봤는데 어쨌든 6월 내로 개관하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라고 본인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센터장 그리고 직원에 대한 공모를 조만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새로 공모를 한다는 거는 결국 기존 직원에 대한 채용 문제 이게 좀 불투명하다는 뜻이거든요. 이사님 이거 어떻게 우려되는 바는 없을까요? 이제 며칠 후면 5월 13일 날에 그 본원장께서 오셔서 트라우마 치유센터 직원들과 그리고 유족들에게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우리 재단에서가 그걸 운영을 해왔는데 재단에 그 어떤 설명도 없었고요. 한번 오시지도 않았고 센터장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앞으로 고용 승계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문제고요. 그리고 기존에 어쨌든 4년 동안은 시범 운영을 해오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쌓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직원분들에게. 근데 이걸 그냥 백지화시켜서 새로 이렇게 뽑겠다고 하니까 직원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트라우마 치유라는 게 심리적 안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라포라고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쓰는데 친해 그러니까 치유자 하는 이제 직원과 그 대상자들끼리 친밀감이 있어야 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전제인데 사실 이게 반론을 제가 어차피 여기 지금 중앙정부 쪽에서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드리자면 그동안은 시범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국립기관이거든요. 그럼 국립기관이면 일종의 국가 직원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절차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반론을 할 수는 있거든요. 위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관련해서 이제 토론회 오기 전에 관련 사항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했더니 이제 행안부의 답변은 인테리어 등 뭐 직원 준비를 해야 돼서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직원 승계와 관련되어서는 그동안 시범 사업에 실시했던 것은 이제 그 운영하던 기관에서 운영하던 인력이었고 국가기관으로서 신규 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경험하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신규 채용 형태로 채용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그렇게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은 조건이면 이제 일을 했던 사람이 채용되어지게끔 뭐 가점 형태, 가산점 형태를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에게 일정 정도 그 노력에 대해서 아니면 그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입사 아니 이제 고용에 대한 이제 가산점들을 통해서 좀 재고용하는 형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직원 문제는 이제 그런 한계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는 그 지속성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립화를 기대했던 거는 결국 이제 국가에서 책임지고 트라우마 치료를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 건데 사실 그 전에 우리 시범 사업하면서 국비 지방비가 50대 50으로 그동안 시범 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립화돼도 50대 50 그대로예요. 행안부에서는 원래 국비 100%로 상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지금 틀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게 논의가 안 됐었나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저희는 이제 그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소위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걸 가지고 정부랑 절충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 예산을 보통 법률에 위배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데 증액동의권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게 됐습니다. 행안부의 입장도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법률을 봤더니 이제 법률이 사실은 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137조 건전재정의 운영이라는 조항에 따르면 제3항에 보면 국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 확장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돼 있죠. 그리고 1호에 보면은 정부 조직국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이게 이제 트라우마 센터가 되어지는데 트라우마법에는 제1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보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이 근거로 기재부는 이제 50%를 부담해야 된다. 시범 사업을 진행하던 당시에 이제 국가와 지방정부가 5대5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자치법에 사실은 트라우마법은 위배되어지는 거거든요. 법률 위배되어진 사항은 의결한 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를 바로 잡으라고 법사위를 두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제의를 안 한 거죠. 네. 요새 떠들썩한 법사위가. 그래서 법률이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 기본법에 가까운 지방자치법이 준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트라우마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서 지방자치단체는을 삭제하는 법안을 내서 실질적으로 국가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보조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을 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풀어야 될 법률안이 벌써 나왔네요. 네, 지금 과제죠. 지금 지방자치법과 예. 트라우마 치유센터법이 충돌한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된다 말씀이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 법을 이제 그 당시에 시범 사업을 할 당시에는 그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 정부도 공감하는데 재원 문제를 연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 심의 과정 안에서 논의를 하고 마지막까지 절충을 했는데 이제 기재부가 그것에 대한 증액 동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증액 동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렇게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법도 저도 보니까 18조에 아까 그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주어를 빼는 방법도 있지만 예. 그 앞에 보면 17조에 운영 재원을 치유센터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해서 제1이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결국 출연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사실 18조는 필요 없는 조항일 수도 있어요. 그냥 18조를 전체로 드러내버리면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이제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이사장님 의견 그건 뭐 법률 기술의 문제니까요. 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그 자체 시범 운영하던 것을 굳이 국가기관으로 법까지 만들어서 할 때에는 예산 및 인력을 크게 넓혀서 그다음에 이 트라우마 치유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하자 그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기존에 국가가 부담하던 금액 그대로 하고 또 제주도에서도 그만큼 돈을 부담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트라우마가 왜 생겼냐? 국가 폭력에 의해서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지원한 게 그러지 않아도 마땅한데 국가기관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주도뿐만 아니라 광주시도 사실 이 문제에 되게 강력하게 대응을 했었거든요. 반발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광주시가 먼저 올해 지방 추경 예산에 왜냐하면 돈을
지방비를 내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돼 버리니까 당장. 그래서 광주시가 추경에 반영을 했고 지금 아마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제주도도 지금 반영을 해서 아마 이달 중에 심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 국가 추경에서도 결국 이 부분 그러니까 지방비로 부담시켰던 거를 올해 다시 국가 추경할 때 이 부분을 논의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뭐 논의를 해야 되지만 법률이 바뀌기 전까지는 기재부 입장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그건 불필요한 논쟁이 되어질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 개정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광주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그 이제 법률 안에 이제 제주가 분원으로 되어진 문제에 대해서 네. 그 논의를 해야죠. 논의가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한번 해야겠어요.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편히 하기 위해서 이제 국립화가 되면 제주가 분원으로 되고 광주 본원에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제주가. 그러면 직원 고용 하나부터 프로그램부터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원장이 광주에서 책임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국립화됐더니 예산도 그대로야. 오히려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이제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어쩌면 좀 황당한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 제주센터의 분원화 이 문제에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될지.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4.3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는 인권위원회 광주지사 제주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검찰청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 또는 민형사상 소송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 인구에 비례하는 게 그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예를 들어서 광주 고검 산하에 제주지검이 있고 고급 산하에 제주지법이 있고 트라우마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광주 5.18 때 희생된 분들의 숫자가 170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식적으로 희생자로 인정된 분만 15,000명 가까이 되고요. 그렇다면 170명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의 숫자와 15,000명이 희생자로서 겪는 숫자를 이걸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제주 본원이 되고 오히려 광주 분원이 돼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라우마법 어디에도 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광주가 본원이 돼야 되고 제주가 분원이 돼야 된다. 이런 규정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센터장님도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고 그다음에 거기 상담사 분들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그동안 간호사로 상담도 해오고 그런 전문적인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본원장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고위관리로 있다가 퇴직한 분이 본원장이 됐고 이것을 다 굉장히 행정적으로만 처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동안에는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하던 분들이 해오던 것을 국가기록이 됨으로써 그러한 자율성도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광주에는 광주의 특성이 있고 제주에는 제주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트라우마를 겪는 유형도. 그다음에 그 트라우마 관련돼서 어디냐 그 옛날 포항 지진이 있었죠. 포항 지진에 대해서도 트라우마 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특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 숫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법을 차라리 법에다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찰청 같은 경우 경찰 조직을 보면 전체를 아우르는 경찰청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그렇게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우리하고 예속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인구가 서울보다 훨씬 적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독립적인 제주지방검찰청 그리고 광주지방검찰청 지법도 경찰청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제주 트라우마 국립 제주 트라우마 센터, 국립 광주 트라우마 센터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는 뭐 본원이니 분원이니 하면서 본원 얘기는 아예 없고요. 법에 보면 이제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뭐 대안이 있습니까? 이제 그 본원과 분원 가지고 광주랑 이렇게 다툼을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제주 트라우마 센터, 광주 트라우마 센터 이렇게 만들면 되죠. 맞습니다. 그런 선례는 해양박물관이 그렇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부산에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해양박물관이 그 전남 쪽에도 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보면 그렇게 이제 두 곳이 명기돼 있죠. 그렇게 명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데서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이제 부처에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관련되어진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한데 그 법령 개정에 이제 분원이라는 의미를 이제 제주인 경우는 분원이 좀 필요할 수 있죠. 제주 트라우마 센터의 서귀포 분원이 좀 필요할 수 있죠. 이제 그런 형태,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분원 형태가 필요한 거지. 이게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그램의 내용도 다르고 일부 또 이제 역사성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존중되어지게끔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립해양박물관처럼 광주 트라우마 센터, 제주 트라우마 센터를 법률의 명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 센터의 근거법이 이제 트라우마 치유센터법이죠. 이게 네. 보니까 2021년도에 결국 양양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더라고요. 네. 아마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간 형태로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아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본원 분원 문제가 5조에 보니까 치유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라고 네. 표현이 돼 있어서 결국은 이 법인을 설립하려면 특정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법 구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조에 분원의 설치 조항이 있어가지고 현행 법 체계를 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처음 여기 고민도 사실은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제주를 분원으로 만들었지만 법률을 처음 만들 당시에는 그런 상상력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제주 센터를 만들고 서귀포 센터를 만들고 그런데 이제 이제 치유센터인 경우는 좀 사람이 많은 곳에 해라 뭐 이런 의미여서 그렇죠. 제주인 경우는 뭐 이제 희생자나 유가족이 많은 곳에 배치해라. 광주인 경우는 뭐 화순이나 이런데 뭐 아니면 뭐 장성, 영암 이런데 하는 게 아니라 광주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의미로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제 법률을 집행하는 정부가 이거 이렇게 하면 예산이 더 드는 거 아니야? 그럼 예산을 어떻게 좀 줄여야 돼? 그럼 줄이려면 이게 조항에 있으니 이런 의미로 되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자동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 제주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문제 풀기 위해서 법률 관련해서 트라우마 치유센터법의 재원 문제, 출연 또는 보조, 지방자치단체를 빼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분원 본원 문제를 정리하는 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네,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지난달 그 KBS가 취재를 통해서 4.3과 관련한 폭발 사고 희생자 실태를 집중 조명해 드렸는데요. 이 그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례였습니다. 4.3 기간 혹은 그 이후에 표선초, 서귀초, 북촌초등학교 인근 그리고 제주 보육원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어린이 희생자 그리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사장님, 이 사고들이 4.3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는 근거는 뭡니까? 당연히 4.3이 아니었으면 그 위치에 왜 폭발물이 있었겠는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4.3 사건이 끝나는 시점을 1954년 9월 21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한라산 통행 금지령이 해제가 된 날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어린이 2명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이제 1년 몇 개월 지난 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희생자로 볼 수 없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위원회 때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인과관계를 따져야 될 문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희생자로 인정되고 있는데 54년 9월 21일이 끝나는 시점인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20날 부상을 당해서 22일 날 돌아가셨다면 그분은 희생자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희생자죠. 인과관계를 따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희생자 불인정 안건으로 올라왔던 것을 제가 주장해서 일단은 보류를 시켰는데 나중에 거기가 군 수경지 또는 군부대 주둔지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저도 군대 생활을 할 적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그 홍수가 발생을 해갖고 우리 부대에서 총기하고 수리탄이 그 5분 대기조로 나갔던 그 군인들이 잃어버리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수리탄이 만약에 이제 어디다 이렇게 그 폭우 속에서 묻혀 있다가 그 다치면 그건 그 관리해야 될 자들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도 그 학교에 왜 수리탄이 있었겠는가, 왜 보육원에 수리탄이 있었겠는가, 그 인과관계를 따지면 당연히 희생자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표선초 서귀촌 지역구에 있는 네, 학교들 네, 아니에요? 예. 혹시 이 소식 그 과거에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이번 저도. 토론회 준비하면서 얘기를 들었고요. 예. 이제 그 김종민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노력하셔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서 사실은 4.3이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간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들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진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관계성을 파악하고 인과를 파악해서 이제 그분들에게도 이제 희생자로 결정을 하고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표선초의 사례가 유일하게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또 서귀포 사고인 경우는 무려 피해자가 한 30명이나 되는데 실제 희생자로 인정된 분은 2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우리 후배 안서영 기자가 취재하면서 아 이런 사고도 있었구나 저도 뒤늦게 알게 됐는데 이걸 이런 이슈들을 왜 놓쳤을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4.3 피해가 다양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희생자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명, 200명 수준이었으면 아주 시시콜콜하게 따져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희생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놓치고 가고 흘리고 가고 그런 점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거르지 못한 그러한 탓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는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자 그 4.3 사건 기간이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지난 다음에 폭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희생자 신청을 했는데 불인정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분들하고 이번에 그래도 인정된 그 두 분하고는 똑같은 사안인데 누구는 희생자로 되고 누구는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뭐 법을 개정하든 어떤 조치를 해서 지금 이 형평성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도 맞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전에 다른 결과를 받았더라도 다시 한번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인정 받았을 때는 9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90일이라는 기간이 훨씬 더 지났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인과관계를 따져서 또 이런 희생자를 인정해야 된다.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네. 경과 조항을 더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게 들은 바로는 뭐 경과 조항이 이제 별로 필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결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과거에 이제 잘못되어진 판단을 받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다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도 법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지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주목받게 됐던 게 지난 1월에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3 특별법에 아까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4.3 특별법에 명시된 4.3 기간은 7년 7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7년 7개월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희생자가 될 수 없다. 특별법에 그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이런 건데 이번에 특히 56년 사고였지 않습니까? 남원읍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54년 이후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건 희생자가 안 된다는 거였는데 사실 따지고 봤더니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지금 그 사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우리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한라산 금종령이 해제되고 3년 뒤에 1954년에 민오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지뢰를 밟아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것도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뭐 오름에 왜 지뢰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이분이 두 차례나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희생자 신청을 했는데 그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희생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도적 장치로서 법률을 어떤 식으로 개정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특별법이 그동안 한 번 전면 개정했고 7번 정도 아마 부분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희생자 신청 기간을 우리가 정해뒀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결국 지금 마지막 지금 신청 기한이 지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죠? 희생자 신청 기간은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에 딱 명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0번인가 11번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행령을 10번 고쳤다는 얘기죠. 네. 그 신고 기간만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그 국무회의에서 시행령만 개정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행령만 개정하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또 시행령은 쉽게 개정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도 우려도 좀 많습니다. 아니 특별법 4.3 특별법 같은 경우에 그 신고 기간에 관한 한은 시행령에 처음부터 시행령에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냥 접수를 받을 수가 없으니 신고를 받을 수가 없으니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뭐 몇 월 며칠까지를 접수를 한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뭐 가령 연좌제에 대한 피해의식 뭐 여러 가지 이유 소식을 듣지 못했다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예. 접수를 받았거든요. 지금 벌써 10차례 놓고. 시행령 개정이 걱정 안 해도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시행령 이제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이제 이런 사례들이 발견되어지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더 모아지면 이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러면 시행령이 개정 이제 그 시행령을 개정해서 신고를 받는다는 거 신고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조사위원도 구축해야 되고 이런 이 행정적 절차들과 사람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시행령이라는 기간을. 그래서 좀 더 이런 사례들이 좀 더 모아지고 여건이 되어지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네. 그 인력이나 네. 그런 것들은 이미 있습니다. 지금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 있고요. 네. 있었고 시행령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기간 접수 때문에 새롭게 인력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건 어쨌든 네. 정부에서 국회에서 할 네. 일이나 정부에서 할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좀 많이 아니 네. 시행령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부에서 하는 국무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회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 예, 그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세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희생자, 4.3 왜곡, 희생자를 폄훼하는 행위 이걸 처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제주 지역 사회의 뭐 중로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을 신설해가지고 폄훼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자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난해 특별법 개정에서 이 내용은 빠졌고요. 이 문제 처벌 조항을 과연 4.3 폄훼하는 경우에 처벌 조항을 도입할 것이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예,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이제 4.3인 경우는 국가에서 진상 보고서를 만들어서 4.3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정리가 되어 있거든 국가 입장이. 근데 그 국가 입장이 정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분들을 공격하는 기재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처벌이 필요하고 처벌에 있어서 벌칙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지난해 됩니다. 특별법 개정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논의가 이렇게 법안 심사에서는 다뤄지긴 했을 텐데 뭐 이것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요? 20대 국회 때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폄훼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법안 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게끔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벌 조항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게 자꾸 이루어지니까 5.18 사건은 이제 처벌 조항을 만들게 되어서 우리도 벌칙 조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벌칙 조항이 없으면 실제 이제 시민의 상식에 맡겨서 그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지만 그 시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고요. 일부 이제 처벌이 이제 어렵다. 네. 그 명예훼손 혐의인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김한규 의원과 얘기를 해봤더니 이제 법률가들과 얘기를 해봤더니 이거는 이제 진상 보고서가 분명히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처벌하면 된다. 그 허위 사실은 사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사실 뭐 도민들은 여론은 그렇지만 그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사실 충돌하는 부분도 여전히 분명히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진 않죠. 걱정 안 표현의 하셔도 자유가 아무 표현이나 다 허용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4.3 특별법은 우리 4.3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보고서가 이미 확정이 돼서 정부의 공식 보고서로 나와 있고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광주는 진상규명법을 좀 뒤늦게 만들어서 아직 광주 5.18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진상조사 보고서를 쓰는 중입니다. 현재. 다시 말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보고서도 아직 안 나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습니다. 일부 조항을. 그래서 제8조에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현행 광주 5.18 특별법처럼 그 정도 선만이라도 우리가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우리는 오히려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명분은 더 우리가 훨씬 더 앞선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그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악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서 명예를 훼손하는지 안 하는지의 과제이고 그래서 이제 학술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하고 일반 정치인이라 아니면 일반 국민들 중에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이제 판단하고 그것이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22대 국회가 풀어야 될 4.3 특별법의 과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라우마 문제를 거론해봤고 어린이 폭발 사고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폄훼 행위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크게 세 가지를 논의해봤는데 이 밖에도 우리가 4.3 특별법 개정을 할 때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이슈가 좀 있을 법한데 이사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것은 이 KBS 안서영 기자께서 잘 보도를 취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4.3법에는 희생자라는 개념만 있고요. 그 희생자는 사망한 분, 행방불명된 분,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분, 또는 이제 수영인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희생자 신고를 나는 수영인이다 해서 희생자 신고를 했는데 불인정된 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주정공장, 제주시 북군 관내는 제주시 주정공장, 그다음에 서귀포는 서귀포 단축공장 이런 데 갇혀서 뭐 길게는 뭐 1년 가까이 그렇게 갇혀서 고문도 받고 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식으로 기소돼서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수용인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 희생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받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도 안 갔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구금된 감금됐던 거죠. 주정공장이나 또는 서귀포 단축공장 같은데. 그런데 일부분들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거. 근데 일부가 형사사건부라고 해서 그 주정공장에 갇혔던 사실들이 국가의 기록으로 명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주도 그 당시 사셨던 분 중에서 며칠씩 구금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찰지서나 어디나.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6개월 이상 뭐 몇 개월 이상 이렇게 장기간 구금됐었고 또 그것이 기록으로 근거로서 남아있는 것이라면 이분들에 대한 그 구제 조치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5.18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희생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분은 희생자고 그다음 피해자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제 불법 구금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뭐 등등.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조항을 좀 개정하면 아까 같은 사례들을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초대 제주도지사마저도 불법 구금돼 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지사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그 당시에 그 정도였으니, 제주지방 예. 검찰 청의 검사. 법원장도 농업학교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뭐 그러니까 뭐 무법천지였던 거죠. 그렇죠. 뭐 도지사, 법원장, 검사 이런 그럼요. 양반들이 불법 구금된 그런 뭐 그럼요. 무법천지 시대였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현행법 특별법상으로는 구제하거나 이럴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예. 거죠 지금. 이게 법이 미비였던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법률 그 김종민 이사장 통해서 그 아까 이제 불법 구금된 사례를 보면 이제 그 법률적으로 미비된 게 맞죠. 예, 희생자와 피해자로 구분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희생자를 개념을 확장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희생자의 개념에 이제 그 수용이라는 개념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법률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걸 개정을 통해서 희생자와 피해자로 구분해 놓는 그래서 피해자의 범주를 설정하는 방식도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진 내용은 저희들 이제 다시 한번 그 법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법률 개정할 많은 아이디어를 안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일거리를 받아가는 거죠 지금. 일하라고 그제들 국회의원 뽑은 거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위원님도 보시기에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사삼특별법 이런 내용들을 한번 내가 관심 있게 보겠다는 내용이 있을 법한데요.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4.3 그 유족복지재단이 전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4.3 관련되어진 이제 보상도 받고 그런데 보상을 받고서 좀 뜻있는 일에 좀 사용을 하고 싶은데 실제 기부할 기부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았는데, 네, 받았는데. 기부하고 싶어도 예. 재단에 지금 기부하고 지금 재단에 계속 기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네. 보상금 받은 일부를 네. 저희 재단에 네. 이제 갖고 오시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네. 지금. 그걸 좀 그래서 공식화하자는 거죠. 재단에 네. 따로 만드는. 재단은 또 재단의 역할을 할 거고요. 그 유족복지재단은 나름 유족들 간에 이런 걸 할 거고 또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 규명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좀 관련되어진 사항들을 파악하고 또 외교적 노력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군정 책임에 대해서는 이 과장님도 한 말씀 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군정의 책임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요. 미군정뿐만 아니라 미군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48년 8월 15일부터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3년간의 직접 통치 기간이 끝났는데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고 8월 24일 날에 9일 만에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 사이에 군사 협정을 했습니다. 그 협정의 핵심 내용은 제2조에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비록 수립됐지만 대한민국의 군과 경찰의 작전 통제권은 미군이 갖는다.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정 시절에는 미군정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미군정이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군사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던 바로 미군이 군사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던 그 시기에 초토화작전이라는 것이 벌어져서 중산간말이 깡그리 불타고 남녀노소 모두 무차별 학살되는 시기가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이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던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더 이상 군말이 필요 없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아마 4.3의 국제화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이 꽤 알찬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가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분씩 한 1분 정도씩 꼭 하고 싶은 얘기 1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부터 먼저. 적합니까? 아까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5.18 특별법 8조가 바로 그조고요. 7조가 뭐냐면 상훈 박탈이 있습니다. 상훈 박탈. 그러니까 어떤 군인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훈장을 받지 않습니까? 서훈을 받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일로서 서훈받은 거 말고 5.18 그 자체로 받은 게 있다면 그것은 박탈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4.3 특별법도 개정을 해갖고 4.3 사건의 그 무차별 초토화작전을 벌였던 그 군인들이 나중에 다른 일로 상 받은 거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주 4.3 사건 때 와서 한 짓 때문에 받은 서훈이라면 당연히 박탈시켜야 된다. 그래서 5.18도 그러한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4.3 특별법도 그렇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이사님께서 마신 상훈 박탈도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한 법률이 좀 개정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76주기가 이제 기념식을 마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4.3 추념식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추진했던 게 4.3 기념일을 추진했는데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추념일로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격이 낮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국가기념일 추진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념일에서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함께 좀 노력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4.3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시는 국가폭력에 의해서 국민들을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러한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제주 4.3 사건의 과제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길은 역사적 진실에 근거해야만 바르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토론 내용이 제주 사회는 물론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집중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